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예, 저는 어제 공부를 하고 소주를 한 잔 했는데 아우 뭐 왠지 급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잤는데도 불구하고 12시간을 잔 것 같아요. 많이 잤습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여유있게 공부도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정견이 오늘 오후에는 바람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정견이 바람을 좀 세워주고 그리고 오후에 뭐 또 야구 보면서 그리고 필사를 또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포항에서 물건 싣고 8시 아침 8시에 경남 고성에를 갈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들어가기 전에 제3의 침팬치, 이번 시간은 제3의 침팬치를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 많이 샀다고 했죠? 자, 마스터스 오브 스케일. 이 책은 경제학 책이에요. 링크드인 창업자이자 전설적인 투자자 리드 호프먼과 실리콘밸리 어벤져스 70인이 나누는 지혜와 통찰의 대화. 이주영 옮김 인플루엔셜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투자, 경영 이런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과의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나중에 현대 기업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말 않고 미디어북으로 진도를 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어에 대해서 인간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고 또 챕터가 길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통과했습니다. 무사히. 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제 9장 248쪽 제 9장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또 미디어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예술의 기원. 왜 인간이 이룩한 예술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것인가? 동물원의 침팬지는 그림을 그리는데 야생 상태에서는 왜 못 그릴까? 만일 야생의 침팬지에게 더 많은 여유가 생긴다면 그들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쇼폼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그렸어요. 나무하고 코끼리 모양을 코로 붓을 잡고 캔버스에다 그렸는데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거 뭐 합성이 아닌지 저는 의심이 되던데요. 아무튼 그게 사실이라면 놀라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코끼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이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시리의 그림은 유명한 예술가에 의해 바로 평가를 받았다. 이 그림에는 빛나는 재능이 엿보이고 원시적 미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유명한 추상 표현주의 화가 웰렘 디 쿠닝이 처음 느낀 인상이었다. 추상 표현주의 대가로 시러쿠스 대학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제롬 위트키는 더욱 감탄했다. 이 그림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아름답다. 명쾌하고 긍정적이며 긴장감이 있고 절박한 에너지가 넘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 그림은 감정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 위트키는 시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균형 감각, 상의 배치 방법을 극찬했다.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림만 보고도 그 화가가 인도의 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위트키는 시리가 신장 2m 40cm의 체중 4톤이며 코로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는 인도 코끼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시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디코딩은 대단한 재능을 가진 코끼리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리는 실제로 비범한 코끼리는 아니다. 야생 코끼리는 코로 모래 위에 그림을 자주 그리고 동물원의 코끼리도 막대기나 돌로 지면에 무엇인가를 그리는 동작을 자주 한다. 의사나 변호사의 사무실 벽에는 캐럴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종종 걸려 있는데 그 그림 중 몇 개는 한 장에 최고 $500나 나가는 것도 있다. 예술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특질이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것으로 적어도 어떤 동물이 하는 행위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은 언어보다 훨씬 고귀하다고까지 한다. 근데 이게 말에 어폐가 있죠.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코끼리가 그리는 그림은 예술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폐가 있습니다. 말에 언어는 동물의 의사 전달 체계가 고도로 진보한 아이고 맛있어. 뭐 도망을 가만 있어. 아이고 아이고. 언어는 동물의 의사 전달 체계가 고도로 진보한 세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생물학적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다른 영장류가 내는 소리에서부터 발달해온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예술에는 그러한 확실한 기능이 없어 그 기원은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코끼리의 예술과 인간의 예술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그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리가 다른 코끼리에게 내면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화피를 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비롯하여 시리의 예술과 인간의 예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도 있지만 아무튼 시리의 그림을 일개 동물의 부질없는 제주 노름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는 코끼리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의 예술적 활동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인간 예술의 본래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보통 예술을 과학과 반대로 정의하고 있지만 예술의 과학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술의 과학이라.
예술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예술도 동물 사이에 그 원시적인 싹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인간의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 침팬지로부터 인간이 분리된 것은 고작 700만 년 전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인간의 일생을 비교할 때 700만 년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지구상의 복잡 다양한 생명체 역사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은 아직까지 DNA의 98%를 침팬지와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이나 그 외의 것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불과 2%도 안 되는 미세한 유전자의 조화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진화적인 시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불과 몇 분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최근 동물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의 리스트가 점점 줄어들었고 인간과 모든 동물의 차이는 대개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 앞장에서는 베르베트 원숭이가 어떻게 초보적인 언어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 여기서는 지금 예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가 좀 가장 인간의 특징이 되고 있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동물과 인간의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제가 이거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최근 동물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의 리스트가 점점 줄어들었고 인간과 모든 동물의 차이는 대개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그냥 아주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찮게 보는 지금 길고양이라든지 쥐새끼라든지 새라든지 저 존재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다.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 같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오만을 떨쳐내야 합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자연과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자연과 함께 협력해서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귀함에 있어서 그게 뭐랄까요? 그게 우리가 갖춰야 할 정확한 자세죠. 자, 고귀함에 있어서 흡혈박쥐가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들이 상습적으로 호혜적,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고 있음이 물론 다른 흡혈박쥐에 대해서 있음이 이제는 밝혀져 있다. 인간의 성질 가운데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흡혈박쥐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피를 빨고 이제 자기 본거지 흡혈박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굶은 박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굶은 박쥐들에게 자기가 빨았던 피의 일부분을 토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굶은 박쥐는 그 피를 또 먹고 또 이제 힘을 내서 또 이제 먹이 흡혈 피를 빨러 가고 또 갔다 와서 또 다른 굶은 박쥐가 있으면 또 이제 피를 일부분을 나눠주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흡혈박쥐가. 그래서 여기서 호혜적,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간의 성질 가운데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의 동물이 동종의 개체를 죽이고 늑대나 침팬지는 집단 학살을 하며 오리나 오랑우탄은 강간을 하고 개미는 조직적인 전쟁이나 노예 사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현재 인간과 동물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예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침팬지에게 분리되어 진화하기 시작한 이후 700만 년을 통틀어 보아도 예술 없이 지내온 696만 년 동안을 제외하면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가장 최초의 예술은 나무 조각이나 피부에 그린 그림이었겠지만 그것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므로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예술을 시사하는 가장 최초의 것은 네안데르탈린의 뼈 주변에 남아있던 꽃의 잔재나 야영장의 동물뼈에 새겨진 희미한 흔적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새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크로마뇽인이 등장한 약 4만 년 전에도 확실한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최초의 증거는 저 유명한 라스코 동굴의 벽화나 조각, 목걸이, 피리 같은 악기들이다. 이건 확실한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 정도면 확실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벽화, 조각, 목걸이, 피리 이 예술 아니고 뭡니까? 네, 만약 진정한 예술이라는 게 뭔지 모호한 표현입니다. 만약 진정한 예술이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새의 지적임처럼 표면상 비슷해 보이는 동물의 활동과는 어떻게 다를까?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종종 내세워지는 세 가지 원칙은 인간의 예술은 어떤 유용성은 없다는 것과 단지 심미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 행해진다는 것이며 유전자가 아니라 학습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을 잘 음미해보자. 저는 좀 이 주장들이 좀 허황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환상에 기반한 어떤 그런 확고한 기준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예술은 전혀 무용하다는 것이다. 이 신랄한 말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생물학자들은 동물행동학과 진화생물학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좁은 의미로서 예술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결국 인간의 예술은 더 오래 살아남거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의 모든 동물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기능을 돕는 데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물론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예술도 유용성이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과 유전자를 전하는 것은 같지 않다. 그것에 비해 새의 지적임은 한쪽을 유인하고 자기 지역을 방어하며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겨주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인간의 예술은 심미적 즐거움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사전은 예술을 형상이나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만들거나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누가 정의합니까? 자,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만들거나 행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했죠. 흉내 집바퀴나 나이팅게일에게 그들의 지적임의 형태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지 어떤지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주로 번식기에만 오는 것으로 보아 심미적인 즐거움을 위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흉내 집바퀴나 나이팅게일이라고 해서 저는 그 인물을 생각했는데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는 모양입니다. 인간의 예술에 관한 세 번째 주장은 인간 집단은 각각 독특한 예술 양식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양식을 만들어내거나 즐기는 방법은 유전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 습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도쿄와 파리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양식의 차이는 도쿄 사람과 파리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다른 것과 같은 유전자의 차이는 아니다. 프랑스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서로의 도시를 방문하고 상대국의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조류 가로 열고 이른바 연작목 참새나 제비가 아닌 새 가로 닫고 조류는 종마다 특유한 지적임으로 노래하고 그에 반응하는 성질도 유전적으로 계승되는 것이다. 각각의 새는 자신의 종의 노래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다른 종의 노래만을 듣고도 자신의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아기 때 도쿄로 데리고 온 프랑스인의 아기가 도쿄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라 마르세예즈 프랑스 국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렇네요. 지금까지의 얘기는 그림 그리는 코끼리 이야기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코끼리와 인간은 진화적으로 전혀 가깝지 않다. 인간에게 사육되던 두 마리의 침팬지인 콩고와 베티나, 고릴라 소피, 오랑우탄 알렉산더, 원숭이 파브로 등이 그린 그림 이야기가 훨씬 더 적절한 인간과 비교되는 예가 될 것 같다. 이들 영장류는 붓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그린 그림이나 연필과 분필이나 크레용으로 그린 소묘 등 여러가지 방법을 습득했다. 콩고는 하루에 33장이나 그리기도 했는데 그린 것을 다른 침팬지에게 보여주지 않고 연필을 빼앗으면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자기 만족을 위해 그리는 것 같았다. 인간 예술가에 있어서 성공의 궁극적인 증표는 개인전인데 콩고와 베티는 1957년에 런던의 근대 미술관에서 두 마리 침팬지전을 여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예. 평생 개인전 한번 못 열어보는 예술가가 파다한데 이 두 마리의 원숭이 침팬지는 성공한 예술가가 됐네요. 예, 콩고는 그 다음 해에 런던의 노열 페스티벌 홀에서 개인전도 열었다. 놀라운 것은 침팬지전에 출품됐던 그림의 대부분이 다 팔렸다는 것이다. 가로 열고 물론 인간이 샀다. 가로 닫고 이분이 보면 위트가 있으세요. 총균세 전 책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농담들을 섞어요. 참 재밌습니다. 인간인 예술가 중에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많다. 또 다른
유인원이 그린 그림은 인간 화가의 전람에 몰래 섞여 전시됐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평론가에 의해 다이내믹한 힘이 있다, 리듬이 있다, 균형 감각이 잡혀 있다는 절찬을 받기도 했다. 아동 심리학자에게 몰티모어 동물원의 침팬지가 그린 그림을 제시한 후 그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아동 심리학자는 그 그림이 침팬지의 것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3세의 수컷 침팬지가 그린 그림을 편집광적 경향이 있고 공격적인 7에서 8세 소년의 그림이라고 말했다. 또한 1살 된 남컷 침팬지가 그린 두 장의 그림은 10세 정도의 소녀 2명이 그린 그림으로서 한쪽은 분열증이 있는 호전적인 소녀고 또 한쪽은 부친에 대한 강한 아이덴티피케이션 가로 열고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같은 사람으로 여기어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 동일시 가로 닫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진 편집광적인 소녀라고 진단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성은 맞추었지만 종은 잘못 짚었다. 우리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동일시는 전에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거기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종이 그린 그림들은 인간의 예술과 동물의 활동과의 구별을 의심스럽게 한다. 인간이 그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유인원이 그린 그림도 유전자의 전달이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유용성의 기능은 없었고 그보다는 오히려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었다. 유인원 화가들은 코끼리인 시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인간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 그린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유인원들이 자신의 그림을 챙기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사실은 그것을 잘 증명해준다. 그러나 나에게 그 반론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 예술에서도 단순한 것은 예를 들어 쓸데없이 꾸적거린 것 언제나 버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는 유기니 마을 사람이 만든 목각인데 그것은 조각한 사람이 자기 집 밖에 버렸던 것이었다.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 중에도 개인의 즐거움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있다. 작곡가인 찰스 아이브스는 자신의 작품을 거의 대부분 발표하지 않았고 프란츠 카프카는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세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유언 집행자에게 발표를 금지하기까지 했다. 다행스럽게도 유언 집행인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카프카의 소설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도 여기서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예술이라고 고상한 이름을 붙였지만 그게 남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예술이니까 라고 말하는 건 오만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예. 모든 행동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실시됩니다. 첫 번째 준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원의 예술과 인간의 예술가의 유사성에 대한 보다 심각한 반론은 유인원의 그림 그리기가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이다. 유인원의 그림 그리기가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연의 활동이 아니므로 예술의 기원을 동물에서 찾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행동에 눈을 돌리기로 하자. 인간 이외의 동물이 만든 장식 달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세련된 것은 바우어새의 정자라고 하겠다. 여기서 이 정자라는 거는 집입니다. 바우어새의 집. 집을 멋지게 정자라고 표현한 거죠. 이 장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그래도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두막을 장식하는 새의 배우자 선택. 오두막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처음 그 작은 오두막을 보았다면 19세기의 유기니 탐험가처럼 나도 그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원형으로 지어진 오두막집, 아름다운 화단, 구슬 장식을 한 사람들, 아버지의 진짜 화를 본떠 만든 장난감 활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는 유기니의 마을을 떠나 외출하였다. 정글에서 직경 2m 40cm, 높이 1m 20cm의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입구가 있는 매우 아름다운 오두막이 눈에 띄었다. 오두막 앞에는 초록색 이끼가 넓게 깔려 있었고 먼지 하나 없는 장식으로서 의도적으로 늘어놓은 것이 틀림없는 갖가지 색의 자연물이 몇백 개나 놓여 있었다. 그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꽃이나 과일, 나뭇잎이었지만 나비의 날개도 버섯도 섞여 있었다. 붉은 과일은 붉은 잎 옆에 놓여 있는 등 같은 새끼리 배열되어 있었다. 가장 큰 장식은 입구에 높이 쌓아둔 검은 버섯 더미로 입구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도 오렌지색의 다른 버섯 더미가 있었다. 푸른 것은 모두 오두막 안에, 붉은 것은 오두막 밖에, 그리고 황색, 보라, 검정, 연홍색을 띤 것도 전부 각각 다른 구석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 오두막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점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은 어치 정도의 크기고,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사는 18종으로 이루어진 풍족과에 속하는 바워새가 만들고 장식한 것이었다. 그 오두막은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미 후에는 암컷이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책임을 맡는다. 일부 다처로 수컷은 가능한 한 많은 암컷과 교미하려고 하며 암컷에게는 정자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암컷은 종종 집단적으로 누구와 짝지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근처의 수컷들이 지어놓은 정자들을 돌아보면서 전부 조사한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선셋대로에서도 매일 밤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남녀가 서로 짝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예, 집 있는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하지, 집 없는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좀처럼. 그렇죠. 예, 암컷 바워새는 수컷이 지어놓은 정자의 질, 장식수, 그 지방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침실 상대를 살펴본 다음 짝을 선택한다. 바워새의 종류와 집단에 따라 장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집단에서는 푸른 장식을 특히 좋아하고 어떤 집단에서는 빨강, 녹색, 회색을 좋아한다. 또 정자가 아니라 한두 개의 탑을 짓기도 하고 나란히 이열로 두르는 벽을 만들기도 하고 사면을 전부 두르는 상자형을 짓는 집단도 있다. 이걸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런 것보다 좀 찾아볼까요? 바우어세의 정자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우어세의 정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정자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바우어새도 짝짓기 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려는 노고를 겪고 있군요. 네. 네. 자신들이 분비하는 기름이나 잎에서 집을 짜 정자에 바르는 집단도 있다. 그 같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린 새가 장기간의 성장 과정에서 어른 새의 행동을 관찰해 학습한 것이다. 수컷은 그 지방의 올바른 장식 방법을 배우고 암컷은 상대를 선택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을 배운다. 언뜻 보면 이 시스템은 어리석게 여겨진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암컷 바우어새의 목적은 좋은 배우자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우자 선택 경기에서 진화론적 콘테스트의 승리자는 가장 많은 새끼를 번식시킬 수 있는 수컷새를 발견하는 암컷새다. 건장한 수컷을 선택하면 암컷새에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수컷이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영토를 분할하여 자기 영역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새, 가로 열고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명금류를 생각해보자. 그 영역 안에는 암컷이 새끼를 기르기 위해 사용할 집터와 먹이가 있다. 그러므로 암컷이 수행할 임무의 일부는 수컷의 영역들을 비교 평가하는 일이다. 수컷이 암컷과 협력하여 새끼에게 음식을 갖다주고 새끼를 보호하며 사냥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부모로서의 쌍방의 능력, 사냥기술, 그들끼리의 관계가 잘 유지될지 어떨지 등을 조사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모두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지만 바우어새처럼 수컷이 정자와 유전자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암컷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동물이 미래의 배우자의 유전자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 푸른 열매는 좋은 유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동물들에게는 많은 후보 배우자와 함께 각각 10마리씩의 새끼를 만들고 그 결과 살아남은 새끼수를 비교해 볼 만한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지적임이나 의식화된 과시 행동에 의존하여 지름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구애의 신호가 과연 숨겨진 훌륭한 유전자의 지표가 되는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 후보의 실제 재산, 부모로서의 능력, 유전적 자질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에이고, 그렇죠. 네. 배우자가 선택 후보의 실제 재산, 부모로서의 능력, 유전적 자질. 그렇죠. 중요하죠, 아주. 네. 이쯤에서 암컷 바우어새가 좋은 정자를 가진 수컷 바우어새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그가 만들어 놓은 오두막 둥지는 자신보다 수백 배나 무겁고 체중의 반 이상이나 나가는 장식을 멀리부터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암컷은 금방 그 수컷의 체력이 강하다고 알아차릴 것이다. 또 몇백 개가 넘는 나무 조각을 오두막집이나 탑 벽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릴 것이다. 복잡하게 디자인해야 하므로
영리할 것이고 정글에서 몇백 개가 넘는 장식 재료를 찾아야 하므로 시력도 기억력도 틀림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기술을 모두 여기까지 발달시켜 왔으므로 생존도 우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수컷보다도 우세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수컷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다른 정자를 부수거나 장식을 훔치는 데 소비하기 때문에 정자를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고 장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가장 강한 수컷이란 증거다. 그러므로 오두막 만들기는 수컷의 유전자를 테스트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마치 여성들이 차례차례로 방문하는 구애자들에게 무거운 것 들기 시합, 자수 시합, 체스 토너먼트, 시력 검사, 권투 토너먼트를 거쳐 최후의 승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바우어세와 비교하면 우리들이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배우자를 판정하는 노력은 실로 비참한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얼굴 특징과 깃불의 길이와 같은 쓸데없는 외모나 성적 매력이나 포르쉐 소유 여부 등 유전자의 우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다.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고도화된 인간의 그 상징을 표현하는 거겠죠. 성적인 매력이 있는 미인이나 포르쉐를 모는 잘생긴 남자가 그 밖에 질적인 면에서는 열등한 유전자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슬픈 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비판적이네요, 상당히.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거는 좀 치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선택 기준은 얼마나 시시했는지를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보면 애순이와 관식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관식이가 무슨 포르쉐를 타고 애순이가 뭐 완전히 뭐 절대 미인이고 뭐 이래서 그 둘이 맺어져서 행복하게 산 건 아니잖아요. 네. 평생 해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눈을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예. 폭삭수가 쏘다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아주 인기를 끈 작품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유기니에 있는 두 종의 극락조 수컷은 아름다운 날개를 자랑스럽게 펼쳐가면서 과시하는 행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시하는 행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우어새의 수컷처럼 정글의 보금자리도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슬 극락조 중 한 종류의 수컷은 이보다 더 전진해서 깨끗하게 청소한 바닥에 암컷이 둥지를 트는데 유용한 재료를 장식한다. 즉 뱀의 허물은 암컷이 둥지를 트는데 좋고 석회 조각이나 포유류의 똥은 암컷이 먹고 미네랄을 섭취하게 한다. 과일을 먹으면 칼로리를 취하게 된다. 바워새는 결국 자신들에게는 유용하지 않다 해도 그것이 구하고 챙기기가 곤란한 것이라면 좋은 유전자의 지표로서 유용한 것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을 간단히 응용할 수 있다. 잘생긴 남자가 자식을 많이 낳을 것 같이 생긴 젊은 여성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광고를 생각해보자. 다이아몬드 반지는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선물은 초콜릿 선물보다 훨씬 더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로 열고 그것은 그녀의 아이들이나 그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가로 닫고 재산에 관해 말해주고 있음은 여성은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초콜릿을 먹으면 어느 정도 유용한 칼로리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없어지고 또 아무리 시시한 남자라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먹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수 있는 남성은 그녀와 아이들을 부양하고 어떤 유전자든 예를 들어 지능, 인내, 힘 등 그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고 유지해 갈 만큼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바우어새의 새 암컷의 관심은 수컷의 몸의 일부인 장식에서 수컷이 모아오는 장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자웅도태로 인해 거의 모든 중에서 수컷과 암컷의 몸 장식이 다르게 진화되어 왔지만 바우어새의 수컷은 자신의 몸과는 별도로 장식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바우어새는 사람과 비슷하다. 우리 역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으로 구애하는 일은 가로 열고 적어도 그것으로 구애를 시작하는 일은 가로 닫고 거의 없다. 그 대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며 보석에서 스포츠카까지 갖가지 장식으로 매력을 돋구어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스포츠카에 빠진 내 친구들의 말처럼 시시한 젊은이들일수록 훨씬 더 멋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과 바우어새는 생각보다 더 비슷할지도 모른다. 예. 예술의 역할, 바우어새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간의 예술과 동물의 생산물을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바우어새의 오두막 둥지 양식이나 인간의 예술 양식은 유전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므로 세 번째 기준에는 차이가 없다.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심미적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가로 닫고 할 말이 없다. 자신의 예술에서 즐거움을 얻는지 바우어새에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그런 주장이 실은 문화적인 허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만 남는다. 저랑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오스카 와일드는 좁은 의미의 예술에는 생물학적 유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은 바우어새의 예술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바우어새는 확실히 성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술에 생물학적 유용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공한 예술가들이 그 예술은 기본적으로 예술이랑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도 있는데 이게 성적 매력, 자신의 성적 어필을 나타내는 한 방법입니다. 한 형태. 기본적으로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예술에도 생물학적 기능이 없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다. 예술은 오히려 우리들의 생존을 돕고 유전자의 확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술가 하면 그냥 이성들이 먼저 일단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좀 우러러보게 되고 예술가라는 타이틀 자체가 예술은 우선 종종 그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성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여성을 유혹하려는 남성이 자신이 가진 판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실생활에서 춤, 음악, 시는 종종 섹스의 서막이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예술은 소유주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 예술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당장에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간 사회도 동물 사회와 마찬가지로 지위는 식량이나 토지 그리고 섹스 상대를 획득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파워새는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장식물이 몸의 일부로서 만들어야 하는 장식보다도 유연성이 있는 스테이터스 심볼 가로 열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된다. 가로 닫고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체면을 지킨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여성에게 화대를 주고 돈을 주고 여성이 그거를 받고 섹스에 임하면 그건 화대입니다. 화대. 강간이 되지 않죠. 근데 돈을 주지 않고 화대를 제불하지 않고 섹스를 하면 그건 강간이 됩니다. 예. 네.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나라하다는 건 여기서는 근본적이라는 걸 뜻해요. 근본적인 일단 그런 근본적인 그런 뭐랄까 원칙 같은 게 있다. 예. 강간이라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고 뭐 물론 더 나쁜 이유가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건데 도둑질이고 도둑질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미치는 파급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는 죽음으로까지 내몰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간을 아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인간은 그 원리를 벗어남으로써 체면을 세우는 것 같다. 크로마뇽인들은 팔찌나 목걸이, 황토로 자신들을 치장했다. 오늘날의 유기인들은 조개 껍질, 모피, 극락조의 날개로 치장한다. 그런 몸 장식을 위한 예술뿐만 아니라 크로마뇽인과 유기인은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가장 커다란 예술, 조각이나 그림을 만들어냈다. 유기니 예술이 부와 우월성의 상징인 것은 확실하다. 극락조를 상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각을 만드는 데는 재능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신부를 사야 하는 유기니에서는 그러한 기중품은 결혼의 필수품이며 그 대금의 일부는 사치스런 예술품으로 지불된다. 다른 곳에서도 예술은 종종 재능, 재산 또는 그 둘 모두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섹스를 위해 예술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예술가가 예술을 음식으로 바꾸기까지는 불과 몇 단계로 충분하다. 집단 구성원 모두가 예술 작품 생산에 종사하여 음식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집단과 교환하려는 사회도 있다. 예를 들어 밭을 만들 만한 토지가 거의 없는 조그마한 시아시섬 사람들은 다른 부족에서 신부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나무 그릇을 깎아 그들에게 팔고 음식을 산다. 그러한 원리는 현대사회와 잘 들어맞는다. 예전에는 몸에 붙은 새털이나 오두막에 붙은 많은 조개 껍질로 신분을 나타냈지만 오늘날에는 다이아몬드나 벽에 걸린 피카소의 그림으로 나타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형태가 바뀐 것 뿐입니다. 예. 시아시섬 사람들이 20달러 상당의 나무 그릇을 조각하듯이 리처드 스트라우스는 오페라 살로메를 판돈으로 별장을 사고 장미 기사로 재산을 늘렸다. 심지어 예술작품이 몇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요즘에는 그런 값비싼 예술의 보물이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 예술 자체가 좋은 유전자나 풍부한 자원의 지표가 되며 많은 유전자나 자원을 위해 현금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아니라고 우기면 진짜 그거는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 위선이 되는 것이고, 예, 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면 살아야죠. 예술가들 고상한 척해도, 예, 예술가뿐만 아닙니다. 정치가 뭐 행정가 뭐 판사 검사 뭐 국회의원 뭐 다 똑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는 아, 네. 예술이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서만 서술했지만 예술은 인간 집단을 정의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인간 집단은 언제나 서로 대립해 왔는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좋은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그 집단의 존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역사는 집단끼리의 사륙, 노예와 추방으로 가득 차 있다. 승자는 패자의 토지를 약탈하고 때로는 패자의 여자도 빼앗아 유전자의 존속 기회까지 박탈했다. 집단의 결속에는 집단의 독자적인 문화, 특히 언어, 종교, 예술, 이야기나 춤도 포함해서 예술이 필요하다. 집단의 결속에는 따라서 예술은 집단의 존속을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해왔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당신이 부족의 누구보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부족에게 완전히 전멸당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여유와 예술.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내가 예술의 유용성에만 몰두했다고 항의를 할 법도 하다. 예술을 전혀 지위나 섹스로 바꾸려 하지 않고 단지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섹스와 전혀 무관한 예술가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피아노 연습으로 10년을 보내는 것보다 섹스 상대를 유혹하는 더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실이나 콩고처럼 단지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또는 유일한 목적은 아닐까? 물론 그렇다. 그렇게 그 종의 본래 기능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음식물 획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유가 생기고 생존 문제 등을 극복한 동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자. 바오새와 극락조는 매우 큰 편이고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며 작은 새는 쫓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인간은 음식물 획득에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가 더 많다. 여유 있는 동물은 나머지 시간을 이웃보다 우세해지려는 좀 더 사치스러운 목적에 쓸 수가 있다. 네. 그런 행동은 정보를 표현하거나 가로 열고 크로마뇽인 동물 벽화의 기능이 되는 것 가로 닫고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로 열고 사육되는 유인원이나 코끼리에게 큰 문제다 가로 닫고 신경증적 에너지를 해소한다든가 가로 열고 그들에게나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 가로 닫고 단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왜 인간의 예술이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원의 침팬지는 그림을 그리는데 야생 상태에서는 왜 안 그릴까? 그 답은 야생 침팬지는
먹을 것을 찾고 살아남기 위해 라이벌 침팬지를 쫓아내는데 전력 투구하기 때문이다. 만일 야생 침팬지에게 더 많은 여유가 생기고 그림 도구도 만들 수 있다면 그들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내 이론은 옳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유전자는 아직도 침팬지와 98%나 똑같지 않은가? 예, 재밌게 읽었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인간 예술, 예술의 기원, 동물의 예술, 인간의 예술. 예술은 어떨 때 탄생하는가?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번 제 10장은 인간에게 농업은 축복인가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밥 좀 먹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